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15년이나 된다. 아버지가 혼자 부산으로 피난 내려왔을 때 35이었고 엄마는 갓 20이었다. 아버지는 그냥 피난민이었다고 간단하게 얘기해버리지만 사실은 의용군으로 끌려 나왔다가 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 붙잡혀 있었다. 줄을 잘 섰는지 못 섰는지 반공 포로 축에 끼어 석방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어느 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살던 영도의 제면소에 허름한 군복 차림으로 나타나서 일자리를 물었다. 영도의 국수공장은 원래 일본인 것이었는데 주인이 떠나면서 외할아버지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했다. 어머니는 나처럼 국수집 딸이었다. 3살 위인 오빠가 있었는데 전쟁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외삼촌을 사진에서만 보았다. 외할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돼버린 아들 대신 일손이 아쉬운 때에 찾아온 아버지가 내심 반가웠을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모리야마 제면소라는 작은 한문 간판을 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옛날 사진에도 그 간판이 보인다. 일대의 피난민의 판잣집이 엄청나게 생겨나서 외할아버지네 국수공장은 밤을 새워 일해도 물량을 대지 못할 정도였다. 엄마는 중학교를 마친 후 집에서 일손을 도와야 했고 아버지 외에도 젊은이 2사람이 더 들어왔다. 아무튼 35살이나 된 아버지가 어떻게 20살인 엄마와 짝이 될 수 있었는지 요새 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지도 모를 능력자였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든 일단 맡으면 다른데 한눈 팔지 않는 말없고 고지식한 사람이어서 외할아버지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냈을 터였다. 외할아버지와는 성격이 아주 다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공장 일을 모두 맡기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짝이 되었을 것이다. 외할머니가 엄마의 등을 떠밀다시피 했다고도 한다. 외할아버지는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처음에는 옆집도 사들이고 뒷집도 사서 일을 크게 벌이더니 평소에 좋아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여자 있는 술집에 드나들다가 딴 살림까지 차렸다. 외할아버지는 엄마의 이복 남동생을 보았고 그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공장과 집도 다 팔아버린 바람에 아버지는 혼자가 된 외할머니와 엄마를 이끌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였다. 아버지가 남쪽에 내려와서 배운 기술이란 국수 뽑는 일뿐이었지만 그게 도움이 되었다. 외할머니가 쥐고 있던 돈에다 빚까지 얻어서 낡은 국수기계 한 틀을 샀다. 그러고는 번듯한 동네나 큰 시장에 가게를 낼 수는 없어서 변두리 산동네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달골이다. 내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 동네에서 여학생은 나 하나였다. 책 읽는 걸 좋아했고 성적도 좋은 편이었다. 나 말고도 유일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언제 우리 동네로 이사 왔는지는 기억이 또렷하지 않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국수 건조장의 다락방에 책 한 권을 들고 올라가 틀어박히곤 했다. 그곳은 그야말로 내가 현실을 벗어나 나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공간이었다. 외할머니는 서울 와서 몇 년 뒤에 돌아가셨지만 살림이 늘거나 줄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꼭 우리 세 식구 밥 먹고 살 만큼만 벌었다. 어쩐지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동네 소년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공동수도에 물 받으러 오는 척하면서 언제나 4~5명의 소년들이
우리 집 담장 아래까지 몰려와서 떠들고 놀았다. 주로 재명이 오빠네 형제들과 구두 닦기 아이들이었다. 그 외에도 토막이라는 아이가 지겹게 따라다닌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들 속에 박민우는 없었다. 박민우는 그들과는 달랐다. 나는 그들 모두가 불황아로 보여서 그들과 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게 못내 부끄러웠다. 그 동네에 사는 형편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유리창 달린 집이 몇 집 안 되었던 것 같다. 대부분이 판자를 덧댄 갑갑한 창문이었는데 처음으로 내 방에 유리창을 달던 날 뛸 듯이 기뻐하던 일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어느 봄날 아버지는 우리 집에 유리창을 달았다. 한낮에도 창문을 열지 않으면 실내가 어둑시냈고 밖을 내다볼 수 없었는데 잠들기 전에 누워서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볼 수 있고 낮에는 눈부신 햇살이 따사롭게 비춰드는 것이 축복처럼 여겨졌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하염없이 창가에 붙어서서 밖을 내다보곤 했다. 그날도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저만큼 앞에서 어묵집 아들 박민우가 뭔가를 들고 우리 집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는 걸어오다 말고 잠시 주춤거리며 망설이는 듯 했다. 나는 그가 볼세라 얼른 뒤로 물러섰다. 공연히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얼마쯤 지나자 밖에서 안에 계세요 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 그는 자투리 어묵을 한 뭉치 가지고 왔는데 나는 여태껏 그것만큼 맛있는 어묵은 먹어보지 못했다. 그 후로도 그는 국수를 사러 혹은 어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우리 집에 가끔 들렀고 우리는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안에서 심심찮게 마주쳤다. 우리가 처음 동네 밖에서 만났던 날을 기억한다. 그날은 비가 왔다. 그가 우산을 안 가져와서 내 우산을 같이 쓰고 새 정류장이나 걸어갔다. 우산을 쥔 내 손을 그가 잡기에 나는 얼른 손을 뺐고 그가 내 우산을 받쳐들고 걸었다. 비가 들이칠까봐 우산을 내 쪽으로 잔뜩 기울이고 자기는 머리만 들이민 꼴이어서 우산은 쓰나마나 옷이 흠뻑 젖어버렸다. 북부도서관에서 내가 빌린 책은 헤르만 헤세의 크눌프였고 그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빌렸다. 나는 다시 그를 만나기로 한 도서 반납 날짜만 기다렸다. 도서관에서 우리 동네 방향으로 오는 길가에 분식집이 있었다. 거기서 찐빵이나 단팥죽을 먹으면서 우리는 서로 읽은 책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그가 문득 암담하고 막연한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이 여학생이나 만나고 앉아 있으려니 내심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었다. 나는 성적도 좋은 편인데다 아직 1년 후의 일이라 좀 느긋한 편이었다. 그는 달고를 벗어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되뇌곤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밖에는 길이 없다고. 산동네는 겨울이면 리어카로 연탄 배달을 하고 나르는 게 큰일이었다. 연탄집에서는 위험하다고 아예 배달을 안 하려고 했다. 눈이라도 와서 빙판이 지면 새끼줄에 2-3장씩 꿰n 연탄을 온 식구가 나와서 거들어 나르곤 했다. 아버지는 연탄가스로 돌아가셨다. 겨울이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동네에 한두 명은 꼭 있었다. 나도 국민학교 때 연탄가스에 가볍게 중독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김칫국을 마시라고 해서 가스명수를 사달라고 다 죽는 신용을 했던 생각이 난다. 그 무렵엔 콜라나 사이다, 환타 등 탄산음료가 왜 그렇게 맛있던지 가스명수도 톡 쏘는 맛에 걸핏하면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려 얻어먹고는 했다. 하루는 잠결에 오줌이 마려워서 깼는데 부옇게 밝아오는 여명에 창틀에 놓인 바카스병이 보여서 낼름 집어서 벌컥벌컥 마셨던 적이 있다. 뭔가 미끈한 게 목을 타고 넘어가며 울컥 구역질이 나는 걸 간신히 참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외할머니가
머리에 바르는 동백기름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없어졌다고 이게 무슨 조화속인지 모르겠다며 구시렁대는 소리에 깨어나서는 요강에 대고 그대로 토한 일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나이가 들면서 그 동네를 생각하면 어쩐지 아늑하고 포근한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집집마다 어찌나 많던지 왁자지껄하는 웃음소리가 낮에나 밤에나 골목마다 가득했다. 담장 너머로 죽여라, 사내 못 사내 고함 지르며 때리고 울부짖고 하다가도 아침이면 일터로 나가는 가장에게 도시락을 챙겨주며 퉁퉁 부은 얼굴로 배웅하는 아낙네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던 그곳. 수도가에 모여 빨래하고 물을 받던 광경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가 있다. 비 오는 날이면 모두들 비좁은 방 안에 틀어박혀 조용했고 루핑 지붕을 타고 처마 끝으로 흘러내리는 빗소리와 함께 밀려드는 낮잠은 달콤했다. 그가 처음 내 손을 잡았던 날이 생각난다. 어느 날 우리는 동네를 멀찍이 벗어나 보기로 했다. 그날 광화문까지 나가서 러브스토리를 보았다. 올리버와 제니가 눈싸움하던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다. 제니가 백혈병으로 죽어갈 때 나는 펑펑 울었다. 그때 그가 내 손을 잡았던 것 같다. 나는 그냥 손을 잡힌 채로 한 손으로 뺨에 번진 눈물을 훔쳤다. 그가 인류대학에 원서를 접수하고 불안해하던 것이며 합격했을 때 달골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온 동네가 경사났다고 들썩대던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의 겨울의 세상은 온통 박민우일 것 같았다. 방학 때여서 그와 함께 사흘이 멀다 하고 나돌아다녔다. 나도 곧 고3이 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진학한 박민우는 점점 동네에서 보기가 어려워졌다.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어쩌다가 시장에 어묵을 사러 가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민우 오빠 언제 집에 오냐고 물었던 적도 있다. 그는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다니러 와도 잠깐 가게에만 들러서 점심 한 끼 후딱 먹고 가버린다고 했다. 부잣집 입주가정교사로 들어가 학비는 스스로 벌고 있다기에 나도 그 못지않게 해내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1년만 참으면 나도 이 동네를 벗어나리라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이야기가 툭 끊겼다. 차순아는 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왜 새삼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일까?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어렴풋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기억하듯 대학에 진학한 얼마쯤 후부터는 여행자처럼 달굴에 가끔씩 들렀고 그러다가 군대에 가면서 자연스레 그곳과 멀어졌다. 군 제대 후 복학해서는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졸업한 뒤에는 현산에서 정신없이 일에 빠져 지내느라 1년에 한두 번 들릴까 말까 했다. 내가 유학을 떠날 때쯤에 우리 집은 전세살이를 벗어나 이사했고 새 집으로 간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뒤 10여 년 동안 곳곳의 산동네가 도시 재개발 정리지구가 되어 이웃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어쨌든 나는 운 좋게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다른 길에 들어서는 행운을 잡았다. 산동네에 살 적에는 모르고 있었지만 일단 거기서 벗어나자 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였다. 우선 그 동네에서는 이웃집 대부분이 전라도 사람들이었고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 식구나 차순아 식구처럼 어쩌다가 콩나물 시루에 잘못 들어가 뿌리를 내려버린 강낭콩 같은 존재들이었다. 밑바닥에서는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좁은 세계를 일단 벗어나자 영남 출신이란 점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 되었다. 경상도 출신의 장군과 정치인들이 대를 이어 정권을 잡았고 기업인들도 경상도 출신이 많아서였을까. 관공서나 회사에 가면 사투리의 억양만 듣고도 피차 마음이 놓인다는 시기였다. 나도 부모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영산읍을 거쳐 부근 도시인 대구로 나가 고등학교를 마쳤더라면 훨씬 유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랬다면 인맥이 더욱 확고했을 테고
힘든 것도 절반쯤으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한 달이 건너면 동창이요, 족보를 따지면 인척이며 고향이 가까운 사람들이 요소마다 깔려 있었으니 말이다. 5개의 메일이 새로 들어와 있었다. 그 중에 강아지 풀이라는 제목이 보여서 혹시나 하고 들어가 보았다. 역시 차순아가 보낸 것이었다. 지난번처럼 간단한 안부 인사와 함께 첨부 파일이 달려 있었다. 이번에는 박 선생님이라는 말 대신에 당신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는데 어쩐지 살갑고 친밀하게 느껴졌다. 박민우 씨께 봄에 처음 당신의 소식을 다시 접했는데 어느새 초록 짙던 나뭇잎들은 빛이 바래고 해질 무렵이면 서늘한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우리 나이가 계절로 치면 바로 이맘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퇴색해가는 기억처럼 우리의 젊은 날들도 앨범에 간직한 빛바랜 사진에나 남아있겠지요. 그런데도 당신을 만났던 순간들은 기억에 선명하여 요즘 들어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나이쯤 흔히들 그렇듯이 추억에 잠겨보는 것뿐이니까요. 아들이 떠난 후 세상에 나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난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발 부담 갖지는 마세요. 이건 전적으로 나만의 생각입니다. 어릴 적 잃어버린 친정 오빠라도 만난 듯한 기분, 그냥 그런 기분일 뿐 당신에게 뭘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메일로나마 당신과 옛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메일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은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야만 나도 그 산동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만 같아서요. 아니,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던 사람은 당신이었지요. 저는 사실 그곳이 그립습니다. 나는 첨부 파일을 열었다. 차순아는 그곳이 그립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산동네에 머물고 있는 듯했다. 나는 차순아에 이끌려 그 동네를 방문한 것처럼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토막이 녀석에게 당했을 무렵 내가 오랜만에 동네에 나타났을 때의 기억을 서술하는 부분은 어쩐지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나를 원망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녀는 국수 건조장의 다락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다고 했다. 그러한 그녀를 위로하고 달래준 건 역시 재명이 형이었다.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말없이 포스터 붙이는 아이를 시켜서 초대권을 전하게 했고 국수집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나는 이 동네를 빠져나간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사실 그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내 꼬락서니를 생각하면 더 이상 그와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다. 가끔 그가 동네에 다녀가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행여나 마주칠세라 꽁꽁 숨었다. 다행히 그도 나를 찾지는 않았다. 1년 남짓 웅크리고 있는 동안 재명이 오빠가 이런저런 구실로 우리 집을 드나들었다. 그가 나서서 토막이를 혼내준 일이며 그 일로 토막이가 마을에서 사라진 일들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 재명이 오빠는 내 부모님에게도 유난히 살갑게 아들처럼 굴었다. 내 처지에 박민우란 남자가 가당키나 한가. 재명이 오빠만큼 내 형편을 잘 알고 이해하며 아껴줄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우 씨가 군대에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그에게서 노연하기 위해 재명이 오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막상 재명이 오빠와 그의 고향에 있는 아버님 산소에 찾아가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나는 이 동네에서 저 사람과 함께 늙어 죽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도망치고 싶어졌다. 무슨 생각으로 민우 씨를 찾아갔는지 모르겠다.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음성은
반갑기보다 좀 당황한 듯 했다. 벌써부터 후회의 감정이 밀려들기 시작했지만 그냥 돌아설 수는 없었다. 한 번은 어떤 식으로든 꼭 한 번은 그를 만나야 할 것만 같았다. 그를 만나서는 또 얼마나 허둥댔던가. 내가 술을 사달라고 했을 것이다. 거기서 일어섰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이미 망가져서 더 망가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게 내 방식으로 그를 보내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했다. 이튿날 거리에서 그와 헤어지고 나는 버스 타는 것도 잊고 몇 정류장인가를 그냥 걸었다. 울면서 걷는 나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힐끔힐끔 보면서 스쳐갔다. 나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잘 가라 박민우, 넌 나한테 잘렸어. 그날 나는 그렇게 글을 보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우리 집은 국수 공장을 폐업했다. 밀가루 반죽에서 국수를 뽑기까지 기계를 돌리는 험한 일을 어머니 혼자 도저히 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명이 오빠는 식만 안 올렸지 내게 이미 남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의 도움으로 길 건너 동네의 입구 쪽 코너에 집을 사서 잡화점 같은 구멍가게를 냈다. 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도와 가게를 지켰다. 재명이 오빠는 며칠에 한 번씩 내 방에 와서 자고 갔다.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민우 씨가 결혼할 여자와 함께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인가 지난 뒤에 재명이 오빠가 끌려갔다. 관내에서는 할당된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평소에 잘 알던 사람들도 마구 끌고 갔다는 얘기가 돌았다. 민우 씨를 만나러 가는 것이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내키지 않았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다. 재명이 오빠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북어처럼 바짝 마르고 피폐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가 전처럼 몸을 회복하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렸다. 나는 그를 돌봐주기 위해 함께 살기 시작했고 딸을 하나 낳았다. 그렇지만 재명이 오빠는 쾌활하고 적극적이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삼천교육대에 끌려가 있는 동안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다. 다시는 술집 같은 걸 하지 않겠다더니 좀 움직일만 해지자 밖으로 나다니며 옛날 산동네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는 도박판을 차렸고 약에도 손대기 시작했다. 비밀 도박장을 하우스라고 한다는데 전문 노름꾼을 고용해서 돈 많은 물주들을 꿰어다 사기 도박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외제 중고차를 사들인다, 내게 폐물을 사준다 하면서 주류도매상을 차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 몇 년 못 가서 패거리들 간의 싸움으로 사람이 죽게 되자 그는 검거되었고 범죄단체 조직으로 15년 장기형을 받았다. 그가 수감된 후 얼마 안 있어 딸아이가 홍역으로 죽었다. 나는 그 사실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어느 날 면회를 갔더니 만나기를 거부하고 교도관을 통해 쪽지만 전했다. 이제 다신 면회 오지 마라. 아이도 없는데 살 길 찾아라. 그러고는 이감 신청을 해서 옮겨갔고 내가 그곳까지 찾아가 봤지만 그는 끝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혼자 가게 일을 하며 쓸쓸히 지내고 계시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생활한 지 서너 달쯤 되었을 때 한 남자가 쭈뼛쭈뼛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월부책 판매원이었다. 그는 나보다 3살쯤 어렸으며 단정하고 소심한 남자였다. 월부책 판매원이 변변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고교를 나와 온갖 일을 거쳐서 겨우 잡은 직장이라고 했다. 나는 워낙 책 읽기를 좋아하던 터라 그가 꺼내놓은 세계 명작 전집 30권짜리에 이끌렸다. 사실 목돈을 주고 사야 했다면 내 형편의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지만 10달 동안 나눠낼 수 있다는데 더 이상 그의 서툰 설득조차 필요 없게 되었다.
그는 너무 쉽게 한 건 올리고 신바람이 나서 돌아가더니 다음 달부터는 월부 책값을 핑계로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가 단순히 책이나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그를 따라서 그 동네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역시 책 읽기를 좋아했고 나에게 그가 취급했던 많은 책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었다. 한때 민우 씨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한 작품을 같이 읽고 이야기하고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하면서 정이 들었다. 그러나 그의 성격상 월부 책장사로 먹고 살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그의 고향인 인천으로 가서 그와 함께 작은 트럭으로 계란을 팔러 다니고 첨가물도 떼어다 팔면서 새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내 아들을 하나 낳았다. 10여 년간은 큰 욕심 없이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다. 남편이 주변머리는 없어도 성실해서 단칸 사글세방에서 점세로 옮겨 앉고부터는 돈도 조금씩 모였다. 그러나 아들이 10살 되던 해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보상 한 푼 받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다가 빚만 남기고 죽고 나니 그녀의 삶은 다시 바닥이었다. 혼자서 남의 집 일, 식당 일, 청소 일 안 해본 게 없었다. 그래봤자 그렇게 번 돈으로는 이자 치닥거리 하기에 바빴다. 일 다니느라 어린 아들을 늘 혼자 방치해야 했다. 그래도 아들은 다행히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 별탈 없이 착하게 자랐다. 공부에는 큰 재주가 없던 탓에 전문대학을 나왔고 비정규직이지만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다. 아들은 해고되기 직전까지 철거 지역에서 용역을 관리하는 과장의 보조로 일했는데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담담히 기록하고 있었다. 아들이 용역들과 개발지 철거반원으로 일했다는 대목에서 나는 잠시 읽기를 멈추었다. 내게는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 눈앞에서 생생히 재현되는 듯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가냘프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만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아들이 일터에서 해고되고 각종 알바일을 전전하다가 지난해 겨울에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고 적고 있었다. 여기까지 불과 1시간 남짓 걸린 것 같다. 수십 년에 거친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나의 1시간과 함께 과거 속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우연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시청 앞에 붙은 플래카드에서 내 이름을 발견했다고 했다. 첨부된 내용 말미에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었다. 나는 사진에서 늙은 당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가 죽고서 참으로 오랜만에 잊고 있던 달골시장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살았던 기억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의 어묵가게, 우리 국수집, 공동수도가, 재명이 오빠네 구두터, 영화관, 육교 등등. 우리가 살았던 곳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40여 년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지 참 빠르기도 하네요. 함께 살아오고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 물결처럼 저 거리에 오고 가는데 아, 잊었네요. 나는 내 아이의 이름을 민우라고 지었습니다. 김민우. 나는 그 애가 우리처럼 어렵고 가난해도 행복했으면 했죠. 근데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차순아의 글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었다. 까닭 없이 그녀가 나를 질책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 사람의 일생을 기술하는 것 치고는 매우 짧은 글이었다. 더구나 내 생의 일부분이 끼어들어 있어서 나는 그 행간마다 시간 속에 멈춰있는 장면과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착잡한 마음에 일어나 서성거리다가 창가에 한참이나 서 있었다. 내 몸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팔다리가 흐물흐물 지워지면서 몸통만 남더니 하반신부터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 위에 필름 카메라로 겹쳐서 찍은 사진처럼 떠있는 내 상반신을 바라보았다. 넌 누구야?
그가 이쪽을 향하여 묻고 있었다. 전화 안 받으세요? 여직원이 내 방문을 빼꼼히 열고 물었다. 그제야 나는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집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어디 담배 없나? 직원은 담배와 종이 성냥을 갖다 주었고 나는 우선 불을 붙여 한 모금 깊이 빨았다. 오랫동안 피우지 않아서인지 머리가 핑 돌아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이영빈 교수였다. 내 쪽에서 대뜸 물었다. 어디야? 오늘 뭐 해? 그는 자기 둘째가 곧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보내겠다고 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하자 그는 좀 어리벙벙해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되물었다. 오늘은 곤란하고 내일은 어떠냐기에 나는 됐다고 다음에 연락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필터가 거의 타들어갈 정도로 담배를 천천히 끝까지 피웠다. 나른하고 어지러운 느낌에 자신을 맡기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컴퓨터의 화면을 보고 있다가 검색창에 도시 재개발이라고 찍어본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뜨고 사진과 글들이 지나간다. 내가 아내와 딸을 데리고 유학에서 돌아온 것은 10년 만이었고 40에 가까운 나이였다. 미국에서 몇 가지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무를 익힌 뒤였다. 현산 건축으로 돌아가 실장을 맡았고 건설 호기를 만나 회사를 크게 일으켰을 때였다. 90년대 중반에 나와 윤병구가 해치웠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현장이 사진으로 떠 있었다. 물론 그 무렵에 삼풍백화점도 무너졌다. 근대화 기간의 건물 안전도 평가에서 거의 80% 가까운 건축물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합격된 경우에도 개축이나 수리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그렇지만 설계, 시공, 준공 과정에서 벌어지는 편법과 부정은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확대시킨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 즈음에 내 회사를 차렸고 탄고구마 병구는 정치권에 들어갔다. 불과 10여 년 전에 내가 관여했던 도시재개발 사업의 과거와 현재도 사진과 함께 남아있었다. 나는 산 전체를 뒤덮은 낮은 슬레이트 지붕들이며 얽히고 설킨 비좁은 골목들과 구멍가게 앞에 모인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았다. 정든 동네에서 쫓겨난 그들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갯바위에 붙은 페류의 껍데기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던 꼬방들은 사라지고 거대한 시멘트의 산 같은 아파트들이 장벽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있었다. 반쯤 무너져 내린 집들과 폐허 위에서 녹슬어가고 있는 버려진 승용차 껍데기가 벌판 가장자리에 멈춰서 있다. 인적 끊긴 골목에 제멋대로 자라난 잡초들이 풀숲을 이루었고 저기 폭격을 맞은 듯한 무너진 건물 모퉁이에 주인 잃은 비쩍 마른 개 한 마리가 서성인다. 주로 아낙네들이 앞장선 철거 반대 주민 시위대는 제각기 서투른 글씨로 쓴 피켓을 들고 외치며 서 있다. 나도 병구와 함께 현장 시찰을 갔다가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풍경들이다. 우리는 철거 용역이 그들을 해산시키고 불도저와 포클레인을 진입시키기 직전에 차마 못 보겠다는 듯이 황급히 차에 올라 그곳을 떠나곤 했다. 아, 저기 이제야 내가 살던 동네의 마지막 모습이 나온다. 그 지역은 나도 잘 아는 다른 회사가 주도한 사업이었다. 부모님들이 재개발되기 훨씬 전에 그 동네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그 동네가 어찌 되었는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차순화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 것이다. 내게 너무도 익숙한 달골시장 들어가는 중앙통이 보이고 낯익은 건물과 간판도 보인다. 그리고 어느 구멍가게 앞에는 묘순이와 순아가 나란히 앉아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고 나는 재명이, 재근이 형제와 닭싸움을 하는 중이다. 사진 속의 아이들은 모르는 아이들이었으나 그들은 그맘때에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꿈을 꾸며 자랐을 것이다. 내가 간직했던 기억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 식구들과 함께 간직했던 추억과는 다른 것들이다. 내 것은 주민들의 기억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휩쓸어서 말살해버린 과정일 뿐이다. 우리의 컨설팅 팀이 조직해낸 조합을 출발로 설계업체와 철거 용역업체로 이어지고 시공사와 구청, 구의회에서 정치권까지 연결되는 먹이사슬에 대하여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수많은 회의와 술자리와 골프 미팅과 상품권, 명품, 현금의 꼼꼼하고 세밀한 보고서와 명세서, 영수증 등을 통하여 나는 윤병구 회장과 더불어 모두 알고 있었다. 윤병구는 국회의원이 되었고 재선했다가 불미한 사건으로 중도 탈락했지만 나는 그를 여러 번 도왔다. 아니, 우리는 늘 서로를 필요로 했다. 이제 식물인간이 되어 세상에서 비켜난 탄고구마 병구는 그가 출발했던 영산읍에서 모든 사라진 기억을 깔고 누워있다. 나는 오랫동안 산동네의 초라하고 구질구질한 삶에서 운 좋게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시대를 통과한 모두가 자신은 낙오하지 않고 이제는 잘 살게 되었다고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컴퓨터의 메일 화면을 불러낸다. 차수나 편지의 마지막 대목을 다시 읽어본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나는 답장을 클릭하고 차수나에게 보내는 메일을 썼다. 옛 친구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날짜, 시간, 장소는 편한 대로 정해 주십시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강나영 선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법무팀에서 국내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책은 황석영 작가님의 해질 무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 에밀 기멜 문학상을 수상한 책이고 성공한 건축가인 박민우라는 주인공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동시에 또 지금 계절인 가을에 굉장히 어울리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직무가 법무팀이다 보니 업무에 관련된 도서들을 평소에는 읽는 편인데요. 그래도 자기 전이나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남을 때 이런 소설류의 책들을 종종 읽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이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칼럼으로 유명한 김현민 교수님의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을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읽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